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구상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죠. 경제라는 단어가 무려 24번이나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 그러니까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이 사전에 짜여진다는 점이죠. 저도 예전에 청와대 출입을 1년 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개방적이었다는 평가를 듣는 그때도 그랬습니다. 어느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할지 미리 제출을 해서 정돈돼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돌발 질문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 오늘 기자회견장에 있었다면 이 질문을 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선친이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는 맥을 같이 하는 건가요? 어떠신가요? 50년 동안 미국 백악관을 출입한 고 헬렌 토마스 기자가 있습니다. 기자에게 무례한 질문은 없다는 말로 유명한데요. 가끔은 기자들의 즉석 질문을 멋지게 받아내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 경제 핫이슈에서는 홈플러스 비정규직 사원들의 점오 시간 개혁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인지 사측과 노측을 모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3부에서는 여전히 식을 줄 모르는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제. 그게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나 싶은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어땠는지 SK증권 명동지점 김춘석 부장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시장이 많이 안 좋았어요. 네. 네, 오늘은 어땠나요? 오늘은 그나마 좀 좋게 끝났습니다. 지수는 코스피가 플러스 7.14포인트 플러스는 1953으로 끝났고요. 네. 코스닥도 플러스 1.29, 500.62로 끝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한 15포인트 이상 상승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모처럼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버냉키 의장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자회견을 했죠. 연설을 네. 했는데 거기서 얘기하기를 지금 이번에 내놓은 어떤 그 테이퍼링 자체가 그동안 어떤 행보를 돌이킨 게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양적 완화는 지속될 것이고 그동안 해왔던 가이드라인을 지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앞에 있었던 여타 그 매파들의 발언을 좀 잠재우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스닥은 오늘 어떻게 끝났나요? 코스닥은 플러스 1.29, 예. 500.62로 끝나서 5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네. 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동안 하락 모습을 조금 돌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네요. 그렇군요. 오늘인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외국인이 산 것이 가장 큰 힘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글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말장난이 들 수도 있겠지만 네. 외국인이 샀다기보다는 안 팔아서 올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같은 걸 이렇게 팔면서 네. 대형주들 끌어내리다 보니까 지수가 내려왔는데 오늘 사실 외국인이 525억 정도 샀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525억을 샀고 기관이 1139억을 팔았으니까 사실 많이 산 건 아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거래량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근데 어찌됐든 대형주 쪽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네. 지수가 이제 좀 하락을 멈추고 돌았다는 부분 자체를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일이 이제 4, 4분기 잠정 실적이 나오는 때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그동안의 하락 폭을 좀 만회했다는 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어땠나요?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좀 올랐죠. 지금 11,000원 올라가지고요. 큰 폭은 아니지만 플러스 0.85%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네, 8조니 9조니 10조니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 그러니까 그만큼 기대치가 높다는 게 될 것 같고요. 네.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얼마가 나올지는 몰라요. 예. 3, 4분기 때도 10조 이하가 나올 것이다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 10조가 넘어서면서 서프라이징한 어떤 그런 결과를 내세웠었는데 네. 이번에도 보게 되면 말은 많죠.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도 있다. 네. 여러 가지 그다음에 직원들 갤럭시 S4가 잘 안 팔렸다. 예. 직원들한테 성과급도 줬다 예. 이런 건데
사실 직원들 성과급은 뭐 매년 주던 거고요. 사실 네. 이번에 좀 많이 나간 것 뿐이거든요. 근데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굳이 까가지고 그게 10조가 되나 안 되나를 따진다는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는 내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자체는 뭐냐면은 사이클이거든요. 네. 지금 그 IT 그 완성체라고 봐야 되는 휴대폰 쪽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이 모멘텀이 줄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반대로 반도체 쪽에서 얼마나 많은 이 모멘텀이 나타나는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냥 지금 당장 얼마가 나오냐로 삼성전자 주가를 계산하기는 조금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엔화 약세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 신년에 우리 네. 증시에 큰 부담인데 네. 이게 제한적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잖아요. 지금 이 N 약세 자체는 상상 기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노무라가 내놓은 보고서에 보게 되면 2014년에는 114엔대까지는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들 알고 계시는 얘기지만 4월달부터 미국 소비자 인상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일본 미오제이 일본은행에서는 계속 양적 완화를 좀 펴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가이드라인 2%를 계속 밑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돈을 더 풀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동안에 우리 경쟁업체들, 우리 수출업체들한테 미쳤던 영향만큼 미칠 것이냐 여부를 따져봐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은 해외 생산 비중 67%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엔저 경쟁을 하려면 일본 내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들하고 한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들이 경쟁을 붙어야 되는데 일본 차들도 대부분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차들은 대부분 밖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과연 엔저로 얼마만큼 손실을 볼 수 있을 것이냐고 따져본다면 지금 너무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건 있죠. 그동안 잃어버린 10년, 20년 해서 일본이 계속해서 좀 침체를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엔저를 통해서 자꾸 자본을 닦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몇 년이 더 지나가게 되면 이 쌓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R&D 투자가 일어날 것이고 그거에 따른 품질력 차이가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지 지금 당장 여기서 엔저 때문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한다는 자체는 너무 좀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럼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우려라든지 또 엔저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했죠. 네. 경제 분야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크게 보면 이제 통일 부분이 많았고요. 네. 또 전체적으로 본다면 경제 분야 쪽이 굉장히 많았는데 가장 눈길을 끄는 거는 역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만들겠다. 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몇 개년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정권 때마다 항상 이제 많이 나오곤 했는데, 근데 사실 이거의 이 저작권을 따지고 올라가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자연스럽게 이제 또 이 부친의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부활 아니냐. 이제 이런 또 이제 항상 연상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박 대통령은 오늘 어쨌든 이 3개년 계획의 추진 전략으로서 첫 번째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서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겠다. 또 이 창조 경제를 통해서 역동적인 혁신 경제를 만들겠다. 네. 그리고 내수를 활성화해서 내수와 수출의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 조금 좀 구름 잡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비정상의 정상화, 또 창조 경제, 지금까지 해왔던 박근혜 대통령이 쭉 얘기해왔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의 체질을 바꿔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또 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과거식의 어떤 회귀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아주 압축 성장, 고도 성장,
그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철저하게 분배보다는 성장 위주의 그 당시 상황으로는 어쨌든 파이를 나누기보다는 파이를 키워가는 게 더 중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3개년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또다시 어떤 이 강력한 개발 드라이브, 성장 드라이브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는 이제 이에 대해서 좀 선을 긋고 있는데요. 과거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그때는 이제 사회적인 자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정부가 이 재원을 직접 배분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자체가 하나의 플레이어가 돼가지고 직접 앞장서서 뛰는 거였다면은 네. 지금은 이제 그런 단계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를 하게끔 정부는 이제 후원을 하고 서포팅을 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에 그칠 것이다. 과거식의 부활, 과거 개발연대의 부활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재밌는 게 이제 수치 목표를 오늘 좀 제시를 했어요. 네. 474인데 우리가 이제 MB 정부 때 747 747이죠. 예. 네, 747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7% 성장, 4만 달러, 그다음에 이 747 또 하나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나는데요. 747만 기억하고 있죠. 네. 그런 걸 했고 그 수치 목표 제시가 너무 무리한 거다. 네. 그 수치 목표 달성 때문에 오히려 이 무리수가 남발이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양산한다 뭐 그런 지적은 있었는데 오늘은 좀 거꾸로 됐습니다. 474는 뭐냐면 잠재 성장률 4%, 네.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그러니까 과거 747 때하고는 좀 내용에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한데요. 네. 어쨌든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자라는 것, 그리고 고용률을 높이자는 것, 1인당 소득을 결국 4만 달러 가자는 것. 어쨌든 과거 정부와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치 목표가 또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연상작용을 또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오늘 기자회견을 총평을 하자면은 1년 동안 사실 취임 후 1년 동안 한 번도 기자회견을 안 했다는 건 그건 비정상입니다. 정상화네요. 예, 그 네. 비정상을 네. 정상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이 많은 소통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앞으로 정부가 주도가 돼가지고 오늘 얘기했던 내용들을 이제 알맹이를 담아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국정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정 방향을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하는 노력은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좀 더 자주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성장이나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선 전에, 그러니까 취임하시기 전에 얘기를 했던 어떤 경제 민주화라든지 뭐 양극화 해소 이런 부분들은 언급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대목들이 예.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성장 시대로의 회귀, 네. 예, 너무 성장만을 강조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경제 체질의 어떤 개선, 이 근본적인 양극화 말씀하신 대로 양극화 해소의 문제라든가 또 경제의 어떤 비정상적인 이 개혁 부분, 네. 민주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언급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년부터 자동차 대체 부품 품질 인증대가 도입이 되면서 자동차를 수리하는 비용이 조금 저렴해진다고 하네요. 네, 그 관련 내용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이 이제 내일 공포가 되는데요. 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자동차 수리를 할 때 이제 순정 부품이라는 거를 쓰게 됩니다. 네. 순정 부품이라는 거는 자동차 회사가 직접 만든 그야말로 정품이란 얘기죠. 근데 그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리를 하다 보면은 외제차 회사에서 직접 가져온 외국에서 들여온 순정 부품을 쓸 경우에 굉장히 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딴 부품은 아예 쓰지 않고 꼭 이것만 고집하기 때문에 외제차 수리비가 터무니없이 비싼 것도 사실 이 순정 부품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순정 부품을 쓰는 게 좋긴 좋지만 일반 부품도 비순정품도 사실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대체 부품들도 얼마든지 쓰면은 뭐 순정 부품과 전혀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의 품질이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걸 제껴놓고 굳이 이 순정 부품 원래 자동차 회사가 만든 이 특히 외국에서 비싸게 들여온 순정 부품만 쓰다 보니까 네. 수리비의 폭리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보험 처리하다 보니까 보험료는 점점 더 올라가고 하는 이제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정부가 지금, 자동차 대체 부품, 그러니까 비순정품이죠. 이
비순정품에 대한 인증제라는 거를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비순정 부품도 그러니까 대체 부품도 인증을 받았다는 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품질을 인정받는다는 뜻이겠죠. 네.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은 자동차 수리비가 확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부품비가 싸지게 되니까 수리비가 낮아지게 되고, 또 지금은 이런 비순정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아예 그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보험 처리를 안 해줬었는데, 이제는 인증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보험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료도 낮아지는 그런 연쇄적인 효과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지나치게 순정품만 고집을 했던 이 외제차 수리비가 지금 국산차에 비해서 평균 한 4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많이 높네요. 예, 터무니없이 비싼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의 어떤 가격, 이 수리비 거품, 네. 보험료 거품, 또 부품 가격의 거품, 이런 것들을 빼는데 크게 일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IMF 시대를 너무 또렷하게 기억해서 그런지 몰라도 외환 보유액이 6개월 연속 사상 최대다 이러면은 그냥 안심이 돼요. 그거는 네. 사실은 맞습니다. 그게 네. 정상이죠. 예. 지금 작년 말 현재 외환 보유액이 3,464억 6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달보다 한 14억 5천만 달러가 늘었고요. 1년 연간을 통틀어서 보면은 195억 달러 정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사실 외환 보유액은 지금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죠. 일단 지금 경상수지가 올해만 하더라도 한 500억 달러 흑자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가 어쨌든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걸 그대로 시장에 다 풀어놓으면은 사실은 원화가 엄청나게 절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이 한국은행이 흡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또 기존에 쌓여있던 외화 자산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것도 있고요. 아마 이 원화 지금 국제 수지의 어떤 달러 수급 동향으로 봤을 때 외환 보유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일각에서는 3,400억 달러 너무 많은 거 아닐까 예. 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김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트라우마가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 리만 사태나 이때도 보면은요, 네. 1,000억 불, 2,000억 불 없어지는 건 금방입니다. 네. 이 외국인 자금 빠져나가고 그러면은 외환 보유액 한 달에 몇백억 달러는 금방 없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게 좀 비효율적이라 하더라도 넉넉하게 유지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미안해 깎아주지 못해서 실로가 이름으로 깎아줄 테다. 하지만 11번가로 가면 다양한 할인에 마법으로 모든 걸 깎아줄 테야. 카드 할인, 포인트 할인, 쿠폰 할인, 모바일 할인. 시스타와 함께 할인의 마법은 계속된다. 11번가.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홈플러스의 0.5시간 계약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노사 양측을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대표적인 대형 유통업체죠. 홈플러스가 비정규직 사원들과 점오 계약이라는 것을 맺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계약을 0.5시간 단위로 맺는 건데요. 노조 측에서는 이것이 인건비를 줄이려는 편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폐지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0.5시간 계약제, 이게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을 사측과 노측을 차례로 연결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사 측 얘기를 들려주실 분입니다. 홈플러스 기업 문화팀의 이석형 이사를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2.5시간 계약제, 0.5시간 계약제라는 것이 지금 많이 보도가 됐는데 짧게 이게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죠. 예, 저희 설명에 앞서서 지금 저희 유통업 특성과 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업은 이 제조업하고 좀 달리 하루, 그다음에 한 주간 업무량이 많이 편중이 심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사실 유통업계 전체가 단시간 직원의 채용을 일반적인 근무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플러스도 99년 사업 시작부터 7시간 계약제를 좀 운영해 왔었습니다. 네. 근데 2004년도에 이제는 주 5일제로 좀 많이 알고 계신데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로 주 42시간을 근무하시던 분들이 네. 하루에 휴무가 좀 늘면서 35시간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임금 인상도 해드리고 임금 하락 없이 조정수당도 이렇게 지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2003년과 2004년에 임금이 제자리 걸음인 그런 셈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회사에서는 뭐 실질 임금이 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30분이라도 좀 더 근로시간을 늘려줘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조치였는데 현재 좀 이러한 취지가 좀 달리 해석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0.5시간으로 계약을 하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유통업계가 아무리 단시간 근로가 많다 그래도 업계에서는 유일한 것 아닌가요? 글쎄요, 다른 회사 내부 사정까지는 제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저희 쪽에서는 이런 취지로 운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회사 측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이 35시간밖에 안 되는 것을 조금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임금을 실질적으로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노조에서는 완전히 반대 입장이시거든요. 예, 왜 그런 거죠? 글쎄요,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조합 측에서 갖고 계신 이런 부분은 도입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전에 그분들이 그런 부분을 다 겪으시지 않은 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업에 대한 특성에 대한 노사 간의 좀 이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홈플러스 그룹 내에는 2008년도에 한식구가 된 예전 홈에버, 이랜드 홈에버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 5년간 함께 하면서 여러 교섭도 하고 논의를 해왔지만 이 문제가 이렇게 큰 이슈가 제기가 된 적이 없어서 저희도 좀 처음엔 좀 당혹스러웠던 감이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조 측 얘기를 들어보면은 계약 시간이 이제 7.5시간, 7시간 반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보면은 뭐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한 8시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8시간 걸 받을 걸 7.5시간밖에 못 받는다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예, 모두 좀 이견이긴 하지만 뭐 8시간 전일제를 하는 분이나 일부 단시간 근로하시는 부분이나 정리 마감 시간에 대한 논란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30분 단위 계약이라기보다는 어떤 운영상의 좀 이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7시간에다가 30분을 좀 더 배려한 부분이냐 아니면 조합 측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8 빼기 30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아마 8시간이면은 이게 근로기준법상에서 연장 수당을 받게 되는 게 8시간이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논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요 부분이 좀 이슈화가 돼서 그런 데까지 파급은 됐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이 그런 다른 파급 효과를 갖다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2004년도에 어떤 특수한 상황을 직원들께 조금 더 배려하기 위한 회사의 작은 배려였던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사실 이런 쪽으로 저런 쪽으로 좀 말이 달리 왜곡되거나 취지하고 달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근데 아마 대화를 많이 시도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게 9일 날 목요일에 파업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지금 노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파업이 되면은 또 이제 소비자들에게 불편이 또 당장 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고객분들께 굉장히 죄송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정상적인 운영을 잘 갖춰서 고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불안감이 없도록 저희가 만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 그러면은 네. 이 0.5시간 계약제라는 것을 일단 지금 폐지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죠? 회사 측에서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네. 좀 논의가 잘 안 돼서 예. 그 중앙노동위원회 가서도 조정 절차를 좀 밟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희 의지를 개선 노력이나 의지를 좀 중앙노동위원회 그 조정위원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노사 간에 좀 이견이 있고요. 저희 9일날 노동조합 측에서 참 어려운 결단을 하셔가지고 총파업을 예정하고 계시지만 저희는 대화창 계속 열어두고요. 네. 계속 좀 이견을 좁혀가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대화창을 열어두신다고 했는데 네네. 그러면은 그 전에라도 좀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그건 최선의 상황인 거는 예.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떤 조건 없이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게 오해가 있었고 어떤 게 신뢰가 부족한지 부분은 예. 계속 열어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해오셔서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입장이 완전히 평행선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저희가 예. 실제로 이제 정식 교섭을 시작한 게 8월 말에 네. 이제 좀 기본적인 협약 이런 분을 맺고요. 네. 10월 2일에 저희가 한 152개 조항에 달하는 단체 협약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여 교섭을 하다가 좀 효율적으로 교섭을 해보자 그래서 좀 쟁점 사항을 좀 압축을 11월 초부터 좀 해가지고 진행됐고 소위 말해서 지금 단시간 계약 7시간 30분 네. 이 부분도 이게 이제 같이 포함이 돼서 한 달여 정도 논의가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는 좀 더 논의도 필요할 것 같고 조합 측에서도 분명히 어떠한 그 논리와 그 바람이 있으시니까 말씀하신 거라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도 그에 응해서 최선을 다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홈플러스 기업문화팀의 이석형 이사하셨고요. 이어서 그러면 홈플러스 노조 입장은 어떤지 김기환 노조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홈플러스에서 오래 근무하셨어요? 예, 저는 이제 올해 4년 차고요. 네. 저희 조합원분들은 홈플러스 매장 오픈할 때부터 근무하신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10년 이상, 14년 차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근데 노조도 설립된 게 꽤 늦은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그 홈플러스 회사 분위기가 이제 삼성물산하고 같이 출발한 회사라 그런지 매우 경직돼 있어서 홈플러스가 이제 생긴 지 14년 동안 노동조합 없이 지내오다가 네. 예, 작년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작년이죠. 작년 네. 3월 24일에 노동조합이 설립됐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이 0.5 계약제, 그러니까 0.5시간 단위로 계약을 한다는 것, 네. 이것을 지금 회사 측에서 설명을 하시기에는 이제 그 근무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이것을 좀 배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노조는 그런 입장은 아니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예. 그 홈플러스에 있는 그 0.5 계약제라고 불리는 계약제가 네. 그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회사들 중에 유일하게 홈플러스에만 있는 제도이고 그것도 홈플러스에 일하는 비정규직 15,000명쯤 되는 비정규직 분들한테만 적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명백하게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짓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회사 측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임금 보전 차원에서 30분을 더 했다라는 식으로 최근에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제 6일 근무 시절에 그 7시간 해서 6일 근무를 해서 일주일에 42시간 근무하던 걸 임금을 보전해 주려고 하는 취지였다면 예. 다른 회사들처럼 8시간 근무제로 일주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홈플러스만 특이하게도 네. 7시간 30분이라는 이제 근로계약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강요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초등학생들이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이제 변명밖에 안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 임금 보전을 진짜 걱정하는 회사라면 네. 그 최근에 있는 0.5만 있는 게 아니라 0.2.4라고 불리는 예, 들었습니다. 10분 단위 계약까지 네. 있습니다. 이 10분씩 마저 임금을 깎아먹고 있는 선택을 회사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임금 보전을 위한 명분이다 이런 것은 저희가 보기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회사 측의 이제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회사 측도 설명을 하셨지만은 2003년에서 2004년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요. 네. 이 0.5시간 계약제가. 예, 예. 근데 이제 와서 좀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거는 당연히 이제 노동조합이 이제 지금 막 생겼고 네. 노동조합이 생기고 이제 처음으로 회사 측과
노동자들이 단체 교섭을 진행하던 중에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된 것입니다. 그 홈플러스에는 2만 명 넘는 직원들이 직영으로 일하고 있고 네. 또 이제 5, 6만 명 이상 되는 수만 명의 그 협력업체 직원들이 홈플러스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홈플러스에 일을 해온 노동자들이 여태까지 단 한마디라도 자기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정당하게 주장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문제가 없어서 이야기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네. 아무도 용기 내서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좀 노조도 결성이 됐고 네. 어느 정도 이제 조직적인 힘이 모였기 때문에 예. 이것을 좀 개선해 보려 한다. 그렇죠. 이런 이제 말씀이시죠. 14년 만에 처음으로 사실은 예. 홈플러스에 일해온 노동자들이 홈플러스에 존재해온 많은 부당한 문제 그리고 네.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이 홈플러스와 비슷한 업태의 그 네. 업체들이 있잖아요. 예, 예. 대형 할인점. 예. 그런 경우에들은 어떻게 계약을 맺고 있는지. 저희가 알기로는 그 서모 계약 같은 뭐 네. 이렇게 분단이나 30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홈플러스의 정규직들도 당연히 8시간 계약으로 근무를 하고요. 대체로는 8시간 근무를 다 적용을 하고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최근에 이제 그 단시간 근로제, 단시간 일자리 네. 가 최근에 이제 도입이 일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0.2시간제라고 불리는 10분 단위. 아니죠. 이제 다른 건가요? 유통업체에도 뭐 네. 점이 이런 게 아니고 예. 뭐 최근에 이제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단시간 일자리, 시간 선택제 예, 시간 일자리. 선택제 예. 일자리 뭐 네. 이런 개념으로 단시간 일자리가 도입이 일부 되고 있고 네. 기본적으로는 8시간 근무를 다 채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홈플러스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고 얘기를 하실 때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 소비자들이 직접 만날 수 예, 있는 판매 사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신가요? 네, 거기 뭐 장을 보러 홈플러스에 오시면 예. 그 계산대에 계시거나 예. 상품 진열 업무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홈플러스가 직접 고용한 직영 비정규직 분들이고 네. 뭐 시식을 하거나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협력업체에서 또 파견온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실은 그런데,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홈플러스 직원이고 어떤 사람이 협력업체 사람인지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브랜드 홍보를 하거나 이런 예, 분들은 이제 파견 사원일게 그렇죠. 되는 예, 거고 예.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지금 이 문제가 되는 0.5시간 예, 맞습니다. 계약을 맺고 계시는 예, 것일 예, 텐데 예. 이게 아마 또 8시간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보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고도 보시는 건가요?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우리나라 노동관계법들이 예. 일 8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기준으로 모두가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휴게 시간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을 계산한다든지 모두가 다 8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휴게 시간을 보장받기도 어렵고 그리고 연장 수당도 정상적으로 사실 지급받지 못하고 여태까지 지내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노동조합이 이제 그 전문 기관하고 같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홈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출근 준비에 21분, 그리고 퇴근 준비에 18분 이상, 그리고 이제 임금을 받지 않는 무급으로 되어 있는 식사 시간 1시간조차도 네. 지금까지는 31분 정도가 평균 식사 시간으로 조사가 되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7.5시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8시간 이상 회사에 머무르면서 회사 업무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되어 있는 7.5시간만큼만 회사 측은 여태까지 임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 밖에도 또 뭐 유니폼을 지급을 할 때 상의만 지급을 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네. 실질적으로 휴가를 쓰기도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이런 네. 또 불합리한 조건들을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저희 이제 매장에 여기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네. 통일된 복장을 회사 측이 예.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신발 색깔과 신발 끈까지 색깔을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 플러스에서는 이제 일반 영업 부서에 일하는 직원들에게 상의 유니폼만 지급을 하고 바지와 신발은 자비로 구입해서 사용할 것을 강요하고 회사 기준에 맞춰야 되고요. 맞추어가지고 반드시 네.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일단 회사 측에서는 9일 파업 전에라도 타협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노조 측에서도 당연히 파업까지는 안 가고 싶으실 텐데. 아유, 그럼요. 예. 저희들도 그 여태까지 교섭 과정에서도 그랬고, 예.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파업이라는 선택을 하기가,
노동조합 입장에서도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저희는 비상식적인 이 제도를 7.5시간, 0.5시간 이 계약 제도를 예. 개선하는 것을 약속을 한다면 나머지 조항들의 많은 양보를 할 수 있다는 의사도 이미 밝힌 바가 있고, 그래서 언제까지 이 0.5 계약제를 폐지하고 네. 정상적인 8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겠다는 약속만 이루어지면 파업까지 가는 불행한 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도 그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이제 폐지를 하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네. 그것과 관련해서 정말 9일 파업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네.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예.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홈플러스의 김기환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차이나 포커스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해 주실 주제를 사자성어로 표현해 주시죠. 네, 오늘 주제는 려병 말마로 선정을 했는데요. 네. 갈여자, 병사병자, 꼴말자, 말마자입니다. 말에게 여물을 먹이고 병기를 손질한다는 의미인데요. 네. 어떤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올해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이 개혁 소조 조장을 맡아서 후퇴 없는 개혁을 하겠다고 정치 생명을 걸었는데요. 앞으로 나올 개혁 조치들을 보면은 국유기업 개혁뿐만 아니라 금융개혁, 세제개혁, 자원가격개혁, 토지개혁, 기술개혁, 행정개혁,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개발 개혁과 같은 수십 종의 개혁이 한꺼번에 추진됩니다. 네. 아무래도 부작용도 예상이 되지만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은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기회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를 려병 말마로 삼았습니다. 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걸 잘 준비를 해서 넘어야지 되는 것일 테고 세계 경제로서도 사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올해 그 성장률 공식 목표는 3월 4일이죠. 우리나라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올해 거시 경제 정책의 운영 방침이 온중구진, 그러니까 온화한 성장과 물가 수준을 유지하면서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높은 성장은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실질 경제 성장률은 7.4% 전후로 전망이 되는데요. 네. 상반기에는 7.5% 전후로 움직이다가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개혁이 추진되면 물가도 올라갈 것이고요. 또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하는 국유기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7% 초반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하고 관련이 깊은 수출입 증가율은 8% 전후로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소비도 13%, 다만 고정자산 투자가 한 19% 정도로 다소 위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가는 3.5% 정도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하는 것도 좋지만 다져가면서 하겠다. 이게 이제 개혁일 텐데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중국 경제에 가져올 어떤 그 변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올해는 그 포괄적인 개혁을 추진하고요. 또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규칙들이 전개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난 20년간 저도 중국 경제를 봐왔지만 올해처럼 한꺼번에 이런 개혁 조치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그중에 우리나라 경제하고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760개 품목의 수입 관세가 인하되는데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가격들을 낮추기 때문에 당장 줄기세포와 같은 의료용 화장품 같은 쪽에 수요들이 더 커질 수가 있겠고요. 또 의료용 기계들 쪽의 수혜도 예상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 독자 부모일 경우에는 2자녀 출산 정책이 허용이 되는데요. 네. 앞으로 중국에서는 매년 새로운 그 자녀가 200만 명 정도가 더 태어난다 그럽니다. 5년간 규모를 보면은 한 8천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분유라든지 생우유, 베이커리,
유기농 식품을 비롯해서 유아용품, 뽀로로와 같은 애니메이션 산업에 크게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다만 악재도 많습니다. 중국이 이제 상봉비 통제를 강화시키면서 공용차 제도를 폐지시켰는데요. 이 때문에 매년 정부가 구매하는 100만 대 이상의 고급 공용차 시장이 위축이 될 것이고요. 부동산 등기 제도도 이제 강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집값이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생산과 소비가 3%포인트 정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도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 다자녀, 그러니까 한자녀 제도의 폐지가 가져올 어떤 그 장밋빛 시장 전망을 좀 해주시기는 했는데 그러면은 둘째 아이를 낳겠다는 의지가 있어도 뭐 당장 지금 낳기보다는 뭐 내년부터 낳을 수도 있겠고요. 이게 어떤 변화를 언제부터 이렇게 가져올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 네, 중국에서 두 자녀 정책이 이제 실시가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다 그 650개 도시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베이징이나 상하이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고령화가 심각한 도시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네. 이 때문에 당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은 많아야 한 2천만 쌍 정도 된다 그럽니다. 이 중에 둘째 아이를 갖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절반 정도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향후 5년간 매년 200만 명 정도 어린애가 더 출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출산하는 그 자녀들을 갖고 있는 부모들의 생활 수준이 높기 때문에요. 당장 산부인과 같은 병실이 부족하게 되고요. 분유나 생우유 같은 유아식품 쪽에도 특수가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연세우유라든지 그리고 매일 그리고 뭐 그 서울우유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에 지금 크게 대박이 나고 있고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학습지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제품이 상당히 잘 팔리고 있고요. 특히 중국 안에서도 뽀로로 같은 애니메이션 쪽은 우리가 어린애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시장도 좀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그 신생아 수가 매년 50만 명 태어나기 때문에 중국은 새로운 그 태어나는 이 자녀가 200만 명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과 관련해서 아기용품과 관련된 시장을 좀 본격적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중국 증시 지금 7년간의 약세장을 보였는데 상승장으로 좀 돌아설 수 있을까요? 네, 매년 이런 질문들을 저도 봤는데 네. 제가 상당히 좀 곤욕스러운 점은요. 네. 그 중국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중국 증시가 구조적인 그 상승 추세에 타기에는 아직까지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네. 아무래도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계속되고 있고요. 분식회계 문제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800여 개 기업의 그 IPO 그러니까 신규 주식 공개가 계속 쏟아지게 됩니다. 매년 30조 원 이상의 그 자금들이 증시를 통해서 환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도 중국 증시는 현재보다 한 10% 전후해서 불안한 급등락 장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구경제주인 석유나 철강 같은 대형주보다는 정부의 정책 수혜주는 환경이라든지 통신, 도시화 그리고 생활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위안화예요. 지금 뭐 엔저가 언제 멈출까 이런 것도 관심사지만 그런 위안화는 1달러에 5위안 시대로 들어가느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중국에서 그 위안화가 1% 절상이 되면은 명방직 같은 산업은 이익이 3% 감소하고요. 의류업종은 6% 감소한답니다. 특히 그 수출 마진이 박한 신발이나 완구, 피업 일반 전자제품과 같은 노병 지박적인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3% 전후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1달러에 5위엔 시절에 들어가면은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북이 23도 국가죠. 네. 인도라든지 그 방글라데시 쪽으로 급속도로 몰려갈 수가 있고요. 가격 경쟁 면에서 뒤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회적인 불만 그리고 노동 그 실업 문제들이 그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6위엔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워낙 한머니들이 급격히 유입되고 있고요. 또 위안화 국제화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정부는 5위엔 시절에 대비하는 새로운 구조조정을 좀 짤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대중국과 관련된 수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나 자동차, 석유화학 고무제품, 전자부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출의 한 90% 차지하는데요. 이들 품목이 올해는 좀 그 작년보다는 좀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당장은 오위안 시대에 진입하지는 않겠지만은 오위안 시대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우리나라 예. 그 가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중국 시장에 한 3만 개 정도 진출되어 있는데요. 이들 기업들도 이제 이런 오위안 시대에 맞는 경영 전략을 짜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내신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경쟁,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